우리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투표의 전통, 참여와 소통의 역사를 알아보는 꿈꾸는 역사, 어제 오늘 내일. 오늘은 통하라 역사는 숨쉰다, 신문고와 격쟁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가 무엇이었냐라고 물으면 대체로 제일 많이 대답하시는 것이 과거제도입니다. 그리고 대개 2위를 다투는 것이 신문고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아버지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소년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왕이 무슨 일이냐, 소년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이고 신문고의 원래 취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모든 제도는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북을 쳐서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한다. 만약 이거를 지금 시행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까요? 지금도 대통령에게 오는 이메일이나 어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엄청난 글이 실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조선시대에 북을 쳐서 왕에게 직접 호소한다는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야기하는 부작용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 신문고 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태종 때입니다. 처음의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했을 때 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대규모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것을 환골탈퇴하는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국가의 행정, 재정, 군사, 조세, 사법, 풍속, 교육제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방면의 개혁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지방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개혁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관원이 각 지역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만나고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제도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이처럼 지방관이 각 지역에 많이 나가게 되니까 이분들이 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소송입니다. 결국 사람 사는 사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국가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재판제도가 생기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그 9년에서 발생하는 재판은 수령이 재판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이 9년의 모든 삼권을 단독으로 집행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재판이라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과 숙련성을 요한다는 겁니다. 조선은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일단 어려운 재판은 사실은 편법인데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그 9년 내에 있는 재판을 잘하는, 사람마다 또 재주가 있어서 조선시대도 보면 똑같이 과거 공부만 하고 잘하는 수령 중에서도 재판을 또 잘하는 수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재판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방법으로 쓴 것이 요즘과 같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는 것과 같은 상고심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수령이 1차적으로 재판을 하고 거기가 미진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관찰사한테 이제 소송을 합니다.
거기서도 미진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삼법사라고 하죠. 형조, 뭐 사원부, 의금부 또는 한성부도 가끔 이제 재판을 맡는데 이 법사에 다시 항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 번의 거쳐서 판결을 확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아무래도 모든 재판이 재판관의 전문성도 떨어지지만 더 심각한 것이 요즘과 같은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학 수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준 것이 이 지문의 발견이었어요. 한 18, 19세기부터 지문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발전이 오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뭐 그냥 때려서 자백받아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지문조차도 없이 오직 심증과 정황 증거와 신문에 의존해왔던 재판이 얼마나 공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심제를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고가 등장하는데요. 신문고는 사실은 억울한 사람이 아무나 와서 북을 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조선에 삼심제도가 있는데 이 삼심제도를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북을 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삼심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와서 북을 치면 이거를 뛰어넘는 월권 이런 의미로 월소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수리하지 않거나 처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왕의 행렬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영화에 옛날에 참 자주 등장했었는데 가끔은 뛰어들지 않고 이렇게 상소문을 들고 왕의 행차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를 주목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써야 되는데 그 저를 보아주세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나는 쪽을 봐달라는 거죠. 이거를 격쟁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 같지만 국왕으로서는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백성들 앞에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걸 하나하나 들어주기 시작하면 아마 목적지로 도착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국왕은 법으로 이것을 금지시켰는데 아무리 법으로 금지시켜도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왕이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게 되면 이미지 관리에 영 좋지 않습니다. 굉장한 딜레마였는데 조선 전기에는 국왕들이 이 문제를 그럭저럭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행차를 별로 안 했거든요. 사실은 왕이 궁궐 밖으로 나가는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잘해야 뭐 1년에 한두 번 나갈까 말까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죠. 태종, 세종 때에는 왕의 행차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종 때에 유명하고 아주 특이한 법이 하나가 시행되는데 그것이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민이란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군현민, 그냥 시민, 주민을 뜻합니다. 고소금지법이라는 것은 고소를 금지한다는 법인데 모든 고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비리에 대한 고발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법이 우리가 성군으로 알고 있는 세종 때에 시행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수령의 비리를 고발하지 못하게 하면 수령들이 마구 불법을 저지를 텐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대하는 신하도 많았습니다만 결국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어떻게 성군인 세종이 이런 법을 시행할 수가 있느냐. 여기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령의 비리를 무조건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어떤 개념이 있는데 수령의 비리를 감독하고 처벌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제도 같습니다만 조선 전기에는 수령의 부정을 고발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수령이니까 연임을 시켜달라. 이렇게 훌륭한 수령이니까 우리 지방에 송덕비를 세우겠다. 또는 송덕비보다 더 좋은 게 생사당이라고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는 사당인데 주로 이제 훌륭한 치적을 남긴 수령을 위해서 그런 걸 세웠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즉 수령을 평가하고 잘못을 감독하고 잘한 수령을 포상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할 일이지 일반 주민들, 그것은 양반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반이든 평민이든 일반 백성이 여기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국가 중심적인 어떤 사고였습니다. 자, 그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세종 때는 이러한 사고가 굉장히 팽배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정부는 나름대로 굉장히 보완책을 생각했어요. 암행감찰도 만들고 관찰사가 끊임없이 수령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신문고는 원래 등문고라고 했는데 송나라에서 시행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종 1년 7월 18일에 지금의 경기도 안성의 향교의 학장이던 윤조라는 분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설치된 거고 시행된 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경국대전에도 수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신문고는 뭐 왕족이나 군인이든 천민으로 여겼던 승려나 천인들 누구나 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데 부민이 고소하는 것도 금지됐는데 어떻게 신문고는 칠 수 있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고는 정식으로 재판을 걸어서 3번의 심사를 거른 다음에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북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민 고소같이 수령의 불법을 고발하는 것은 고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민사나 이런 억울한 소송이 있을 때 판결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고는 정식 재판을 거친 뒤에 호소하게 했지만은 막상 신문고를 쳐서 호소할 때는 자기의 억울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비판, 정책 건의조차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이런데 실제 운영에서는 상당한 여유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신문고를 최초로 설치했던 태종 때에 태종이 시행했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 억압 정책입니다. 많은 절들을 혁파하고 사찰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몰수했는데 스님들이 대규로 몰려와서 신문고를 치고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함부로 친다. 이 함부로 친다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규정이 없이 신문고를 치더라도 이런 사람을 처벌하면 사람들이 신문고를 안 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불법적인 신문고도 용납하고 처벌하지 않는 방식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부민고소와 신문고는 사실 모순되는 제도 같지만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제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부민고소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수령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또 부민고소법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령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재판을 무마하고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수령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운영했음에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서울에 와서 신문고를 쳐라. 이것은 전국의 수령들이 재판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무거나 신문고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선이 새롭게 정비한 수령과 재판제도의 공정한 운영, 수령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부민고소금지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고 제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종은 신문고 제도를 굳건하게 유지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까지 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제도의 한계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일단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치기가 쉬웠고 일반인들이 서울까지 와서 신문고를 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 신문고를 치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대체로 명문가의 노비, 왜냐하면 명무가 양반들은 자기가 직접 치는 게 창피하기 때문에 되게 노비들을 시킵니다. 노비들이 치는데 이게 대체로 보면 재산소송 가지고 치는 거다. 이거는 무슨 불쌍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재산소송의 상당수가 권세가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권력자와 일반 어떤 농민 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권세가의 노비들이 신문고를 치면 거꾸로 일반 민중을 위해서 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악용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실리는 이야기들은 되게 문제점을 적습니다. 우리가 실록을 연구할 때 또는 조선시대를 이해할 때 자꾸 잘못 저지른 실수가 이건데 어떤 제도를 시행하면 실록에는 그 제도가 잘 운영됐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실리지 않습니다. 그 제도를 시행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제도를 좀 더 완벽하고 잘 시행하기 위한 노력인데 이 기록을 잘못 읽으면 야, 이 제도가 순 엉터리였구나. 제대로 시행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도가 다 잘 시행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실록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과연 전부 그랬겠냐라는 것은 조금 재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문고가 정말 한 달에 몇 명이나 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해결됐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경국대전기까지는 신문고가 그럭저럭 운영되었고 15, 16세기에는 그 3번 정도 재판을 하고 그것을 또 서울에 가지고 올 만큼 그렇게 사회에서 소송이 많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의 행차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격쟁을 한다거나 궁궐 앞에 와서 소리 지르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가해도 민의가 통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백성이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의 불만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사회가 크게 변합니다.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옛날처럼 자기 고향에서 평생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면 아무래도 인간 간의 금전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소송이 폭증하게 되죠. 조선 후기가 되면 수령들이 이제 재판 문제에 정말로 직면하게 됩니다. 소송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은 이권이 걸린 소송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또 소송하고 또 소송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점점 신문고를 치고 징을 울릴 사례가 많아지게 됩니다. 정부가 참다 못해서 신문고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격쟁은 더욱 엄하게 처벌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숙종, 영조, 정조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막아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숙종, 영조 때에 신문고를 제한적으로 다시 부활해서 허용하게 되는데요. 영조 때 편찬한 속대전에 보면 신문고를 쳐도 되는 일을 제한하게 됩니다. 신문고를 쳐도 되는 일은 조상을 위한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에만 사용하게 합니다. 이것이 좀 재밌기는 한데 이 규정을 보면은 어떤 사건, 예를 들어 명예회복, 누명 이런 것이 아니라 삼강오륜에 의한 강상의 윤리로 기준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그럼 어떤 일이냐? 사실 거긴 제한이 없어요.
문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는 일. 뭐 오늘날 아내가 남편의 아랫사람이라고 어불성설이지만 조선시대 강상윤리는 그랬으니까 후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이것처럼 강상의 기존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는 일은 일종의 효나 우애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신문고를 치게 해서 이게 소송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삼강오륜에 기초한 도덕, 성리학적 질서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방식의 하나로 신문고를 다시 사용하게 합니다. 신문고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격쟁입니다. 과거의 격쟁은 신문고와 달리 절대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기는데 왕이 행차가 증가합니다. 숙종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과거에는 정말 왕이 궁궐 앞을 나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숙종, 영조, 정조 때가 되면 왕의 행차가 일종의 퍼레이드이면서 축제 같은 것이 됩니다. 왕이 한번 행차를 하면 남녀 유별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양반 사대부 부인들까지 다 나와서 그걸 구경하고 그때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장사꾼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도시의 숨통을 트여주는 행사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숙종, 영조, 정조는 정말로 행차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처럼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징을 울리는 사람도 늘어나게 된 거죠. 거기에 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숙종이나 영조, 정조가 이런 것을 왕의 행차를 왕과 국민이 만나는 일종의 하나의 행사로 기획했던 것은 이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왕의 권위도 위험을 받으니까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겠다는 당시로 말하면 소통과 어떤 참여를 위한 이벤트가 행차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상소하러 오는 사람,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쟁치고 부르짖는 사람을 붙잡아서 처벌하거나 무시하고 가게 되면 이 이벤트의 목적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왕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행차를 기획했는데 그런 의미가 날라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영조 때부터는 격쟁을 허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조 때 가면 이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궁궐 앞에 와서 또는 왕의 어떤 군영 앞에 와서 치는 격쟁까지도 허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격쟁이 발달하게 되는 데는 어떤 국왕의 이미지, 민과의 만남이라는 것 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조선 후기가 되면 상거래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적 의식 또는 과거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사회 갈등을 해결하던 어떤 관행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관에 가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령들은 이런 소송은 점점 어려워져서 제대로 판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판결을 해도 사람들의 억울함이나 분노는 잘 가시지 않습니다. 더욱이 조선 후기가 되면 수령이나 관리들, 향리들의 부정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공권력 또는 공신력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불신이 굉장히 확대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경국대전 체제에서 만들어놨던 조선의 사법제도나 사법 어떤 사회적 운영 방식들이 이제 먹히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직접 나서야 했던 거죠. 그래서 격쟁을 허용하게 됩니다. 격쟁을 허용한다는 것은 단지 격쟁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이 직접 만나지는 못하죠. 격쟁을 하면 이게 그들이 가지고 온 소장을 수리를 하는데 이것을 정식 재판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조선은 삼심제도였는데 지방 수령, 관찰사의 관영,
수도에 있는 법사 이 과정인데 만약에 중간에 왕을 만나서 상소를 넣었으면 이 3번의 과정 중에 한 번의 과정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즉 정식 재판 절차로 인정해 줄 정도로 격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의를 표출하고 민의를 받아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떤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받아준다는 것이 어떤 사법 질서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소지는 확실히 있는 것이죠. 당시에 그래서 많은 관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원칙적으로 보면 기존의 사법제도, 기존의 향회, 민회 또는 어떤 향약 이런 과거의 어떤 소통과 공동체의 논의를 해결해 주던 기능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에 정말로 양심 있는 관료라면 왕이 격쟁을 받아주는 것이 사법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라는 걸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민의를 전달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데 주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왕이 격쟁을 받아준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임시적인 방편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적인 방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알고 제대로 된 제도 개혁이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영조나 정조가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격쟁이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그 이상의 발전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또는 기존의 수령과 관찰사와 법사를 오는 이 시스템이 좀 더 민의를 받아들이고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우리 역사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격쟁과 소송은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조선 후기에 이제 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시대, 과거처럼 공동체의 이익 속에 또는 신분제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희생하고 참아가면서 살 수 있던 시대가 아니라 하위 계층들도 낮은 백성들도 내 의견을 주장해야 하고 내가 주장해야만이 내 권리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격쟁이나 소지로 표현되었고 정부의 지배층이라든가 우리 역사를 향해서 이제 민의 의지와 이해관계와 소원을 담아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울려주었던 것이 조선 후기의 격쟁과 새로 부활한 신문고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역사가 그동안 올바르게 담아냈느냐. 그것이 우리가 한말 이후 근대화 민주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이었고 그것을 좀 더 풍성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러한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역사의 우리들이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오늘날 이런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역사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